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남긴 강렬한 통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 훨씬 크다.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씁쓸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이 명언이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누구인가? 먼저 쇼펜하우어라는 인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세상을 떠난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죠. 그의 대표작 이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는 인간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이지의 노예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다가 곧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이 끝없는 순환이 바로 인간 존재의 비극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쇼펜하우어 자신의 삶도 이런 철학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는 평생 명예와 인정을 갈망했지만 살아생전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팔리지 않았고 대학 강의는 학생이 없어서 폐강되기도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니체, 프로이트, 융 같은 후대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의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 심리학의 발견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이 얻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 크다는 이 명제는 사실 현대 행동 경제학에서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과 그의 동료 아모스 트버스키는 실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약 2배에서 2.5배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길에서 5만 원을 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그 기쁨의 크기와 5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느낍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더 흥미로운 실험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머그컵을 나눠준 후 얼마에 팔겠느냐고 물었을 때 평균적으로 7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머그컵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에 사겠느냐고 물었을 때는 평균 3달러만 지불하려고 했죠. 같은 물건인데도 일단 소유하게 되면 그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의 설렘보다 이별의 아픔이 훨씬 오래 지속되죠. 직장에서도 승진의 기쁨은 금방 익숙해지지만 승진 탈락의 좌절감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 인간 본성의 핵심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렇다면 왜 인간의 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할까요?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수렵 채집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과일 나무를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알고 있던 식량 공급원을 잃는 것은 생존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부족원 한 명을 새로 얻는 것보다 한 명을 잃는 것이 공동체에 더 큰 타격이었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초원에서 사자를 피해 도망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오늘 살아남았으니 기쁘다는 긍정적 감정만 느낀다면 내일도 또 사자를 만날 위험을 과소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동료 한 명을 잃었다는 손실에 강하게 반응한다면 다음번에는 더 조심하게 되겠죠. 따라서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체가 생존에 유리했고 그런 유전자가 자연선택되어 현대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우리의 뇌는 말하자면 생존 기계로 설계되었지 행복 기계로 설계되지 않은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손실이 생존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못 받는다고,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못 받는다고 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석기 시대의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런 사소한 손실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이 통찰은 현대 사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SNS를 볼까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얻은 것을 봅니다. 멋진 여행 사진, 화려한 파티, 승진 소식, 행복한 가족 모습들이죠.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왜 저런 걸 갖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SNS가 이런 비교를 끊임없이 무한정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이웃 몇 명과만 비교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 수억 명과 비교하게 됩니다. 당연히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죠.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수익이 났을 때보다 손실이 났을 때 훨씬 더 강렬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은 팔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10% 수익이 난 주식은 빨리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려고 하지만 10% 손실이 난 주식은 곧 회복될 거야 라며 계속 보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의 고통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얻지 못한 것의 고통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연애와 인간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상대방이 해준 99가지 좋은 일보다 하지 않은 한 가지에 더 집중합니다. 생일을 챙겨줬어야 하는데, 그때 내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데, 같은 생각들이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최소 5대1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한 번의 부정적 경험을 상쇄하려면 5번의 긍정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 손실의 고통이 얻음의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일치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번의 칭찬보다 한 번의 질책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성과를 인정받았을 때의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오래도록 남아서 동기부여를 떨어뜨립니다. 쾌락의 쳇바퀴 현상.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쾌락의 쳇바퀴 또는 쾌락 적응 현상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새 차를 사거나 승진을 하거나 이상적인 파트너를 만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자 필립 브링먼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과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의 행복도를 1년 후에 측정했더니 둘 다 사고나 당첨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복이 새로운 기준선이 되어버렸고 다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순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얻으면 잠시 만족하다가 곧 그것에 익숙해지고 다시 새로운 것을 갈망합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긍정적인 것에는 빨리 적응하고 부정적인 것에는 오래 반응할까요? 이것도 진화적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상황에 안주하면 위험을 간과할 수 있지만 나쁜 상황을 계속 경계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얻은 것의 기쁨은 빨리 사라지는데 잃은 것의 고통은 오래 지속되는 이중의 불행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본 이유입니다. 이 통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단순히 인생은 원래
고통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체념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첫째, 인식 자체가 힘입니다. 우리가 손실에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지금 손실 회피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팔지 않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보유하는 건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라면 용기를 내서 손절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의도적으로 얻은 것에 주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일기가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부족한 것, 잃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가진 것을 세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뇌가 점차 긍정적인 것들을 더 잘 인식하도록 재훈련됩니다. 셋째, 비교를 줄여야 합니다. SNS를 보면서 느끼는 박탈감의 대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잃은 것이 없는데도 상대적으로 못 가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테오도어 루스벨트가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라고 했죠. SNS 사용을 줄이거나 의식적으로 타인의 성취를 축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저걸 얻었다고 내가 뭔가를 잃은 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넷째, 기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를 추구하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욕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충분함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연봉이 얼마가 되면 만족할 것인가? 어떤 집에 살면 충분한가를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다섯째, 충분함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만족의 경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해법.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3가지 길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예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감상이 우리를 잠시나마 욕망의 고통에서 해방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내가 뭘 갖지 못했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그 순간의 미적 경험에 몰입하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에 빠져들 때 일상의 걱정과 욕망이 잠시 멈추는 그 순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 없는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동정심과 자비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았는데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인식이 자비심의 기초라고 봤습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할 때 느끼는 뿌듯함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거나 잃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타인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면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도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궁극적으로 모든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최고의 해방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열반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얻지 못한 것의 고통도 사라진다는 거죠. 물론 현대를 사는 우리 대부분에게 완전한 금욕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욕망을 줄일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역설적 해법.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통찰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생은 원래 기쁨보다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는 헛된 노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기쁨에 감사하고 고통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은 마치 근육 운동과 같습니다. 운동하면 근육이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통증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운동은 항상 기분 좋은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첫 번째 통증에 포기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는 손실과 고통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덜 절망하고 작은 행복을 만났을 때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는 불행의 대부분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기대가 더 현실적이 되고 따라서 실망도 줄어듭니다. 현대적 적용과 구체적 실천. 이제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사결정할 때 손실 프레임과 이득 프레임을 모두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이직을 고민한다면 현재 직장에서 잃게 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새 직장에서 얻을 것도 균형 있게 평가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실에 더 무게를 두므로 의식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프리모템, 기법을 활용하세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실패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를 미리 상상해 보는 겁니다. 손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면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덜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셋째, 손실 한계선을 미리 정하세요. 투자에서는 손절매 라인, 도박에서는 최대 베팅액, 쇼핑에서는 월 예산처럼 손실의 한계를 미리 정해두면 감정적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적 박탈감을 인식하고 관리하세요. SNS를 볼 때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릴일 뿐이라고 상기하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순간만 공유한다는 것을 알면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 반추 습관을 들이세요. 부정적인 일은 자동으로 반복해서 떠올리게 되지만 긍정적인 일은 의식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날 저녁에 다시 한번 그 경험을 음미해 보세요. 여섯째,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세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 현재에 존재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쇼펜하우어의 우리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통찰은 단순한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며 현대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통찰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를 절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불행을 느끼는지, 왜 만족하기 어려운지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지식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손실 회피 편향을 인식하고 감정이 아닌 논리로 판단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작은 실수보다 많은 배려를 더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SNS를 볼 때는 타인과의 비교가 만들어낸 허상임을 알고 내 삶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하루,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내가 얻지 못한 것보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할 때 나는 지금 손실 회피 편향에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인식해 보세요.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불완전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지혜를 키워보세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였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낙관을 선물합니다. 인생이 원래 어렵다는 것을 알면 작은 기쁨도 큰 선물이 됩니다. 고통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면
평범한 일상도 감사한 축복이 됩니다. 200년 전 독일 철학자의 통찰이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덜 고통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명언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전반부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후반부에서는 불행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처음부터 현명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